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검은 소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은 소는 결국 그 아이들에게 포위를 당했죠. 이때 우연히 고블 맹사 선생님께서 길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맹사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께 어르신이시니까 엎드려서 절을 올렸습니다. 검은 소 역시 그 고블 맹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공격하는 자세를 멈추고 꼬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집으로 보낸 고블 맹사 선생님은 검은 소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요. 그 검은 소는 결국 고블 맹사 선생님의 집까지 따라왔으므로 이때부터 집에서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 검은 소를 타고 조정의 회의에 참석하신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고블 맹사 선생님과 소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고블 맹사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을 때 검은 소 또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단식을 하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검은 소의 봉분을 검은 소를 묻고 그 위에 사람의 무덤이랑 똑같이 봉분을 만들고, 자, 검은 소를 우리가 한자로 흑기라 그러거든요. 무덤 총자를 써서 흑기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고블 맹사 선생님께서는 활로의 생활 중에, 활로는 벼슬길이거든요. 벼슬길에서 생활하실 적에 고향인 온양으로 자주 근친을 하러 가셨는데요. 그때마다 검은 소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친하러 가실 때마다 고블 맹사 선생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관아에는 절대 들리지 않으셨으며, 고관대작의 행차라는 사실을 고을의 백성들이 알 수 없도록 항상 허름한 옷차림의 시골 노인 차림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수수하신 고블 맹사 선생님의 행차에는 항상 검은 소가 함께하였으니 이 소는 고블 맹사 선생님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아주 영특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글을 같이 읽으시면서 고블 맹사 선생님께서 자신을 어버이처럼 받들어 모신 검은 소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 소는 항상 고블 맹사 선생님의 곁에서 효를 행하면서 맹사 선생님과 생사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블 맹사 선생님의 유택 근처에는 흑기총이라 불리는 검은 소의 무덤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시를 한 수 보시죠. 박효자에게 팔자를 얻어주다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옛날 요임금 시절에 지극한 교화가 넓게 펼쳐졌네. 순임금께서는 역산에서 밭을 갈고 두려워하고 삼가며 마음에 소홀함이 없으셨네. 큰 효는 지금까지 남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게 하네. 전주는 또한 왕도라서 풍속이 간사하거나 교활하지 않네. 박공이 이곳에 거처하여 부모 섬기기를 부지런히 하고 또 삼가니 여묘살이 3년 동안 곡을 하며 슬프디 슬픈 마음은 마르지 않네. 이 사람은 바로 순임금의 신하라서 어찌 8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는가. 효가 그대에게 옮겨졌으니 공이 마땅히 맡아 관리하시오. 자, 아시다시피 공맹의 학문을 실천하는 선비들이 대효의 상징으로 받들어 모시는 인물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순임금입니다. 예로부터 서경의 순전을 배우고 익힌 선비들은 자신들도 순임금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자, 선비 정신의 핵심에 효의 실천이 자리해온 세월은 유구한 역사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위의 시에서
고불 선생이 순임금의 지극한 효성을 떠올리며 전주 지역의 박효자가 실천한 효의 지극함을 칭양하고 칭송하고 있는 까닭 또한 효를 통한 선비 정신의 실천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임금께서 친히 보시고 들으니 경에게 늙으신 아버지가 있다고 하므로 이 직임을 준 것이다. 아버지의 나이는 얼마인가? 또 어느 고을에 있는가? 라고 하니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83세이며 온수현에 있습니다. 자, 임금께서 경이 가서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고 나라의 정사를 근심하고 염려하라 하며 여러 종류의 약을 하사하셨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임금이 효행으로 선비 정신을 실천한 그 신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사품을 내리는 등 특별한 혜택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효행은 이미 10살 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네. 자, 그러므로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진실한 마음은 임금님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 이름이 높았던 고불 맹사성 선생님은 자신의 관직과는 상관없이 늘 소박한 차림으로 노쇠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근친을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효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다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고불 맹사 선생님께서 지향한 선비적신의 핵심이죠. 후대인들이 그의 지극한 효성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불 맹사 선생님의 선비 정신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할 그 분은 조선시대의 선비님이신데요. 병화 이형상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세기에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청백리에 녹선되신 병화 이형상 선생님은 유민, 빈민을 위시한 어려운 형편의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효행 깊은 그 천민, 노비 이런 사람들을 양민으로 면천시켰다는 점에서 항상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목민관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병화 선생에게 내재된 휴머니즘의 깊이를 유추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병화 선생은 성학을 힘써 실천하는 어진 선비의 삶을 살으셨으니 제주도에서 활로 생활을 할 당시에 혹세 무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이를 몸소 처단하는 일에도 앞장섰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 당시에 병화 선생은 음사를 타파하는 일에 주도하셨는데요. 신당이라고 알려진 장소들을 일제히 없애셨어요. 이때 소각된 곳이 129곳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화 이형상 선생은 경주에 부임했을 당시에도 그곳의 음사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학궁을 세우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병화 이형상 선생님께서는 공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충실한 선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외직으로 공무를 수행하신 병화 이형상 선생님께서는 당파의 이해에 따라 활로의 부침이 심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초당적인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48살 때 사직하시고 은거하시면서부터 활로에 부침이 있으셨으나 54세 때 사직한 이후 고종 무렵까지 초야에서 학자로 일관된 삶을 지속하셨습니다. 병화 이형상 선생은 자신의 청렴 결백한 마음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수기에 힘쓰셨으며 이를 토대로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실현하셨습니다. 자, 병화 이형상 선생님께서는 선을 따르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듯이 하고 악을 제거하기를 내버리는 듯이 하셨으며, 천지가 열려 만물을 생성하며 모든 사물이 각기 바른 성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견디고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또한 천지 만물의 형성이 음양, 남녀, 부자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륜적인 도덕 규범 역시 가정의 도덕 규범을 중심으로 점차 사회적 도덕 규범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병화 선생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은거의 삶과 학문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병화 이형상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학에 심취함으로써 완성된 병화 이형상 선생의 학문은 밤낮 없이 궁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니 학문을 향한 정진의 연속이 병화 이형상 선생이 지향하신 삶의 핵심입니다. 병화 선생의 이러한 내면의 경의를 표한 학자들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례로 번암 최재공 선생을 들 수 있는데요. 일찍이 병화 선생에게 감화된 번암 선생께서는 맑은 책, 깨끗한 책상이란 구절 속에서 병화 선생의 성품을 투영하셨습니다. 번암 최재공 선생에 의하면 학문에 정진하셨던 병화 선생은 겨울이면 언 손가락을 입김으로 불어서 녹일 겨를조차 없으셨으며 여름이면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겨를조차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병화 선생은 관료이기 이전에 학자였으며 해박한 지식은 실학적 사고방식과도 연결이 되십니다. 1835년 영천 군수는 병화 선생의 높은 학문과 청덕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호연정을 중수한 바 있습니다. 만년의 삶을 영천의 호연정에서 보내신 병화 선생에 대해 번암 최재공 선생은 성리서적과 예에 대한 학문을 깊이 공부하시고 날마다 글을 지으시면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도를 즐긴 학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병화 선생의 은거는 스스로 흠모한 도연명의 삶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죠. 자, 5말의 곡식을 마다하고 팽택령을 그만둔 도연명 선생처럼 영천에 집터 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이 됩니다. 병화 선생의 은거는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 선생의 학자적인 풍모는 벼슬아치들이 모여있는 조시에서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으니 오히려 초야에서의 은거 생활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생을 보면 세상에 나아가 경륜을 펼친 시기보다는 수기와 강하게 전념한 시기가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전원 생활에 뜻을 둔 그의 마음은 주자의 학문 정신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다음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곡의 맑은 신의 구비에 이름을 붙여 모두 8폭 병풍에 노래하였으니 어찌 한 글자인들 혹시라도 어긋나겠습니까? 주자의 도가 열수에 화운하니 무이산의 음향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엄자릉 선생의 낚시터인 칠리탕 같은 여울이 가장 좋아서 물가에 모래톱을 거니는데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은거지에서 주자학의 산실인 무의구곡을 연상하는 병화선생의 풍모는 육아에 충실한 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자라면 거쳐야 할 경물의 공간으로 무의구곡을 설정함으로써 주자는 선비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자연과 학문의 이치를 깨닫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유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경물의 공간을 제공해 줄 학자가 바로 주자입니다. 무의도가에서 주자는 아무리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에 있을지라도 단순한 유흥을 위해 머무는 사람들은 자연의 진면목을 알 수 없음을 일깨우셨는데요. 빼어난 산수에 머물러 있다고 하여 자연과의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병화 선생에게 산수는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병화 선생께서 애호한 산수는 음풍농어를 하기 위한 소일의 공간이 아니라 성악의 이치를 깨닫고 또 학문적 사유를 늘 전개하는 그런 공간이죠. 자, 그럼 다음의 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는 본래 시이니 시는 대본이며 기는 또한 순이니 순이란 천하가 인정하는 도입니다. 시를 채로 순을 용으로 삼아 지행이 서로 일치되고 내외가 겸비하도록 할 것이니 우리 사람들의 천가지 만가지 일은 이 순과 시를 따라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호를 병화라고 만드신 것은 질그릇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그 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 병화 선생 자신의 그 자질과 똑같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데요. 질박하고 매우 누추하며 쓰임새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점을 그 일례로 들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면 겸허한, 겸손한 선비로 살아간 병화 선생의 삶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자기 수양과 위기지학으로 일관된 병화 선생의 생활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과 시를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요체로 삼았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특히 병화 선생은 생전에 병화 순홍을 명정에 써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자신의 내면 수양에 철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의지가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지행상수와 내외 겸비를 강조하신 것도 이러한 선생의 마음가짐이 반영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을 보시죠. 제목은 경전명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경은 거울 경자고요. 전은 앞전자고 그다음에 명은 새길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다가 글씨를 새긴 거죠. 뭐라고 새겼는지 같이 보시죠. 비추는 것은 오직 그림자뿐이니 그 마음은 캄캄하네. 차라리 그 바탕을 질박하게 하여 그 속은 다스릴 것이네. 예. 자, 그 다음 경후명이라는 작품을 보시죠. 이것도 역시 거울경 뒤후 새길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뒤에다가 글자를 새긴 겁니다. 뭐라고 새기셨는지 보시죠. 밖은 비록 잠시 닦았다 해도 속은 사실 자연히 때가 끼네. 그 앞만 보고 말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그 뒤에 있네. 예.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예. 다음 작품 보세요. 경갑명입니다. 거울 경자에다가 갑은 상자갑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잘 보관하는 상자죠. 예. 그 거울을 잘 보관하는 상자에 새긴 글자입니다. 뭐라고 새기셨는지 한번 보시죠. 오로지 거울이 어두워질까 두려워 이렇게 덮개로 먼지를 막은 것이네. 만에 하나 혹여 거치장을 위함이라면 덮개가 없느니만 못하네.
그래서 이 거울을 잘 보관하기 위한 그 덮개, 상자, 이것이 필요한 거지. 뭐 모양을 예쁘게 내거나 무슨 칠을 아주 다채롭게 하거나 이런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비유한 거죠. 마음도 역시 진실한 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글에 등장하는 거울은 거치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는 육아의 이치를 궁구하며 살아가는 선비의 이념이 담긴 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거울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소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 일례가 사소절에 나타나 있으니 군자가 거울을 보고서 의관을 정지하고 용모를 가다듬는 것은 요염한 자태를 꾸미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자, 경전명에서는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유자의 자세임을 보여주며 때묻기 쉬운 마음 상태를 염려해 수신해야 함을 일깨운 작품이 경후명입니다. 또한 경감명을 통해 병화선생은 거치장을 위해 거울에 덮개가 있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지를 막기 위해 거울에 덮개가 있는 것과 같이 유자의 숙이 역시 허물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자, 다음의 작품을 보시죠. 제목이 말입니다. 말씀 언자죠. 마음에서 생각하면 입에서 나오네. 입은 오로지 좋은 것도 나오고 전쟁도 일으키니 어찌 경솔하게 떠들거나 망령되이 빌겠습니까? 자, 위의 글은 서경의 대우모를 전고로 하여 말에 대한 경계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대우모에서는 오로지 입이 우호를 만들기도 하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병화는 이를 통해 성현의 가르침에 빗대어 말에 대한 경계심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화 선생은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병화 선생은 경홀한 언어가 경홀한 마음 상태에서 유래한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글에서 병화 선생은 말조심을 실천해야 하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일깨우셨습니다. 다음의 작품은요, 제목이 거동입니다. 움직일 동자가 제목입니다. 네가 가만히 있을 때 이미 조심하였다면 하물며 그 거동을 경솔히 할 수 있겠는가? 비루하고 이치의 어긋남을 멀리 하라시는 이 말씀, 곧 이른바 군자의 용처이네. 자, 이 글을 통해 병화 선생은 경솔한 행동거지가 신독의 마음가짐이 없는 것에서 유래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유자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삼가는 태도가 견지되어야 수기의 삶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수기의 삶에 충실한 군자는 유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온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논어의 태백에서는 군자의 언행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의 글은 태백 가운데 말을 할 때 비루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구절을 전고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병화 선생은 누구든지 행동거지에 일거일동에서 수기의 유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신 거죠. 위의 글에서 병화 선생은 태백을 전고로 하여 군자의 올바른 처신을 행동거지에 압축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는 병화 선생께서 평소 견지해 오신 지론이십니다. 이 글을 통해 병화 선생은 수기야 학문에 전념한 군자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 선생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시문학에 나타나 있는 선리적인 성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동에 신중해야 진정한 선비임을 일깨우는 그의 마음이 선리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제목이 욕입니다. 원하다라는 작품이죠.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기미요. 추울 때 옷을 입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또한 타고난 지혜이네. 짧은 싹에도 자연스럽게 유형이 갖추어져 있으니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항상 사물을 접할 때 생기네. 도리를 따르면 성악을 하는데 방해됨이 없고 사심에 빠진 뒤에 비로소 인륜 해치는 일임을 깨닫네. 종래로 기화가 옮기기 쉬운 것이니 심정을 다잡아 위태로운 지경에 들지 말라. 자, 이 시에서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선을 행하는 기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이나 귀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도심을 체득하는 것은 군자의 마음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병화 선생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셨으며 이것이 또한 양지임을 일깨우셨습니다. 자, 유자들은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라고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영리가 아니라 순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병화 선생은 이 순리가 성악에 이르는 관건이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화 선생은 사사로운 이익에 탐닉하는 것은 인륜의 도리를 해치는 삶임을 일깨우는데요. 이러한 삶에서 멀리 벗어나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화 선생은 이 시를 통해 심지가 굳은 유자만이 이러한 것에 탐닉하지 않음으로써 위태로운 지경을 자초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작품은 절조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몸은 비록 한 번 죽더라도 남은 기상은 잠들지 않을 것이네. 복례산 제일봉에서 원컨대 낙락장송이 되어 서 있으려네. 눈바람이 온 세상에 가득해도 홀로 푸르고 꼿꼿하리. 자, 이 글에서 병화 선생은 자신의 기상을 낙락장송에 빗대어서 표출하셨습니다. 병화 선생은 육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정기, 즉 여기를 희구하고 있으십니다. 복례산 제일봉에서 우뚝 서 있는 낙락장송의 모습이 당신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풍설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낙락장송은 산천 초목들이 시들어버린 현실 속에서 홀로 푸르디푸른 자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야청청한 소나무를 애호한 선비들로부터 널리 칭송받았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소나무 역시 독야청청한 자신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죠. 이 글에서는 올곧은 선비로 살았던 병화 선생의 삶과 정신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병화 선생 시 가운데서 그 학자의 마음이 잘 나타난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설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화 선생의 설리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설리시는 이학자들이 성리학자죠. 성리학자들이 시교를 구현하기 위해 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설리시는 공맹의 정신을 함량하기 위해 또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창작하는 것이죠. 성리학자들은 시교에 충실한 가장 긴절한 그 임무로 이 설리시 짓는 것을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설리시에 내재된 시 정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의 구도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가 중요하셨던 거죠. 자, 첫 번째 항목에 성학의 통찰이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공맹을 위시한 성현의 학문을
삶의 척도로 삼아 살아가는 유자의 일생은 수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병화 선생의 시에는 대학을 비롯해서 경전을 통해 성학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시화한 작품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에 나타나 있는 병화 선생의 가르침은 오로지 학문에 전념해야 통찰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자, 다음 작품은 제목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논어맹자 대학 중용할 때 그 책 이름입니다. 대학, 사서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대학을 제목으로 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성인의 말씀은 천고에 경이 되었으니 전과 주는 분명하고 차례로 이루어졌네. 그 중에 무한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치국에는 먼저 치지부터 행해야 하네. 자, 병화 선생은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엄표함에 있어서 특히 사물의 이치를 보는 것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만물은 모두 각기 리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리를 궁구해 나가면 표리, 정조를 비롯하여 만물이 지닌 이치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담긴 성인의 말씀을 따라 성학을 궁구하기 위해 경물 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병화 선생은 치국보다도 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는데요. 대학의 8조목에 제시된 위차에 따라 일깨우셨습니다. 8조목 가운데 치지에 유독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학문의 뜻을 둔 유자들에게 성학의 중요성과 공효에 대해 일깨우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명덕입니다. 뜻은 덕을 밝히다라는 작품이죠. 하늘의 이치 밝고 밝아 물건의 부여함이 공평하니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어도 감응하여 통하네. 슬기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여 고루 체득하면 헛자는 정녕 공한 것이 아니네. 자, 위의 시 기구에서는 하늘에서 덕을 부여받았을 때는 처음에 밝지 않음이 없다고 한 자신의 사유를 시화한 것이죠. 타고난 명덕을 지녔음에도 사람들은 형체에 구속되고 또 사물에 얽매이게 되어 덕을 밝힐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통해서 덕을 밝혀야 함을 일깨운 거죠. 병화 선생에 의하면 마음은 원래 비어있으나 빈 가운데 가득 찬 것이 있으며 또 성은 원래 가득 차 있으나 그 가운데 신령스러움이 있는데 허령불매하여 만사에 순응한다고 한 후에 심의 최용을 볼 수 있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어도 감응하여 마침내 통한다고 한 후에 성의 적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병화 선생은 천하의 요란한 일들이 모두 움직이는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천리는 저절로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구의 허자는 승구의 가미통과 또 전구의 허명은 균호득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 시어들을 통해 병화 선생은 의중이 유자의 심성 인식을 기반으로 병화 선생은 자신의 의중을 표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덕을 밝힌다라는 작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밝은 거울에는 추한 것도 있고 고운 것도 비추니 물욕이 가리우고 외형에 교착되어 날이 가고 해가 갔네. 그대는 보라. 잘 다스리면 다시 본성이 회복되니 이 한 마음을 어찌 환히 밝히지 못하겠는가.
자, 이 시는요, 하늘로부터 풍부한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스스로 힘쓰는 것이 유자의 학문 자세임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학문 자세를 견지할 때야 비로소 물욕으로부터 명덕이 가리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구에 형상화된 밝은 거울은 물욕이 제거된 심경을 나타내죠.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은 사람은 물욕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외형에 교착되는 삶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병화 선생은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정진하였으므로 위의 시와 같이 성학의 이치를 시화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병화 선생의 학문은 밝음만 있고 어둠이 없는 성인의 심경을 지향하는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화 선생의 그 삶을 반영하고 있는 시를 봤는데요. 자, 이 시 말고도 또 도의의 실천궁행이 잘 나타난 그런 작품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도의의 실천궁행을 담은 작품들에는 깨달음의 도가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군자는 더욱더 실천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병화 선생의 시를 통해서 정말 그 도덕적인 삶이 이게 지금 조선시대 또 그 이전 시대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병화 선생의 설리시 속에는 권면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유명한 은사로 알려져 있는 소부 선생 허유 선생의 고사를 전고로 하여 설리시를 쓰셨습니다. 병화 이영상 선생께서 쓰신 이 설리시는 본성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 본성을 정말 영원히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 함량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살기가 각박해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 닦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이번에 그 공부를 통해서 그 각자 뭐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집안에 살림을 하시다가 또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또는 뭐 새로운 전공 공부를 뭐 시작하시다가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자세가 현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